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을 일정한 목표로 이끌거나 어떻게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그런 영향력을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조직 성원들을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리더십과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권력,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조직 성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내면을 들어가게 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공식적 심리적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영향력인데 비해서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 갖게 되는 영향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보직으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영향력은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공식적 지위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영향력은 직권력,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개념 1번 보시되 그리고 4번의 헤드십인 직권력과의 비교, 4번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리더십의 이론을 보시면 부하를 일정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나 또는 영향력의 행사를 우리가 리더십, 지도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직권력, 한자 자체가 이렇게 되죠. 직권, 직위에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직권력, 이걸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헤드십과 비교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리더십의 이론으로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잘 잡아볼 수 있는데 리더십의 대표적으로 특성론, 행태론, 상황론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리더십 이론이 발달해온 과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이전, 1950년대. 그래서 여러분들은 466페이지 그림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1950년대 이전으로서 이것은 자질론이라고 하고 또는 성자론이라고도 합니다. 확실히 리더가 된 자들은 잘나기는 잘났습니다. 어떤 점에서든지 간에. 근데 잘나기는 다른데 어떤 점이 잘났는지에 대해서 과학화에 실패한 거였어요. 40년대, 50년대라고 하는 50년대 이전을 지배했던 리더십 이론은 바로 이 자질론, 특성론, 성자론이었어요. 그래서 50년대 이후 195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 행태론. 주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리더십이 보여주는 행동을 분류해서 어떤 행동을 주로 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은 행태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행태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하는 건데 여기도 약 10년 만에 연구가 끝납니다. 결국에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간단하게 과업지향이냐 인화지향이냐 둘로 나눠줌으로써 50년대 이후에는 끝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1960년대, 1970년대 이후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로 이렇게 연구의 초점이 바뀌어진 것을 상황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상황론이죠. 상황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행태론으로 네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도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미시간 대학의 리커트의 연구로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 분류도 나와 있고 과업지향형, 인화지향형을 여기서는 직무중심형이냐 종업원 중심형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자, 먼저 행태론 볼까요? 행태론에서 여기는 레빈과 리피트, 화이트 등의 연구원, 여기는
리더십의 유형을 전제형,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나누어서 설정했던 것이 바로 행태론이 레빈 리피트 하이트였어요. 그에 비해서 리커트는 미시간대의 리커트는 지도자 행태를 직무 중심형, 즉 과업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 이건 직무라고 했죠. 과업 지향형과 직무 중심형과 종업원 중심형으로. 그런가 하면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헬피는 구조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와 머트는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여기 헬피는 구조 중심형과 배려 중심형으로, 그리고 이 브레이크와 머트는 관리망 연구를 통해서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으로 이렇게 나눴던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줄까지 맞춰서 적어드린 것은 표현은 학자마다 달리 쓰고 있지만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과업 중심형과 인화 중심형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조직 목적 달성이라고는 과업에 초점을 두는 리더냐, 아니면 조직 성원들의 인간관계 형성이나 결집력 형성에 초점을 두는 리더냐라고 이렇게 둘로 나눴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브레이크와 머트는 관리망 연구를 이끌어가죠. 브레이크와 머트의 관리망 연구.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를 보면 그렇게 해서 과업지향도 인화지향도 각각 9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9단계로 나누어서 지도자 유형을 81개 유형으로 분산시켰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머튼의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래서 그게 큰 덩어리로 온다면 이런 유형은 일도 못하고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참 있으나 마나요. 이렇게 해서 표정을 이게 큰 범주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그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이 브레이크와 머튼이 되겠어요. 다음에 상황론으로 가서 보시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피들러의 이론도 있고, 레빈의 이론, 피들러의 이론도 있고, 네딘의 이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론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전히 출제 비중에 중요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피들러의 이론입니다. 피들러의 상황론. 피들러는 LPC 척도를 이용해서 먼저 리더십 접근을 했던 거였어요. LPC 척도라고 해서 Least Preferred Coworker에서 가장 조금 좋아하는 동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가장 싫은 동료에 대한 평점을 내리도록 한 것이 LPC 척도가 되겠어요. LPC 척도를 한 결과 가장 싫어하는 동료에 대한 점수가 후한 점수를 준 사람은, LPC 척도를 해서 가장 싫은 사람에게도 후한 점수를 준 사람은 주로 인화지향형이었고, 아주 박한 점수를 준 사람은 과업지향형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밝혀낸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행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냐?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좋은 지도자란 그걸 답을 달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행태로서는 과업지향과 인화지향형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상황 변수로서는 부하와 지도자와의
지도자와 부하와의 관계. 또 업무 분장, 과업 구조지요. 과업 구조. 어떻게 일이 기능별로 세분화되었으며 어떻게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서 상하로 분담되어 나가는 업무 분장, 과업 구조. 그런가 하면 지휘 권력. 얼마나 조직을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휘에 알맞은 권력. 이 세 가지를 들었던 거였어요. 결론은 뭐냐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상황에 따라 알맞은 지도성,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합격해서 현직에 나가게 됐을 때, 그래서 나가게 되면 어떤 책임, 동사무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사회복지, 벌써 사회복지 담당은 숫자가 많어라고 하지만 그 중에 2사람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보조요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면 결국에 대민 업무가 바로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그가 주게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말단이 있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중간관리자의 성격을 가지고 직권을 일반하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과 사이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자기 고향으로 가면 문제가 좀 아주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조그만 시군 단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다 학교 선후배로 연결되고 아니면 친인척으로 연결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지연혈연은 다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휘 권력도 제대로 쓰질 않고, 또 가면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이론과 업무 분장이 다릅니다. 그냥 선생님은 당신은 아동복지, 당신은 장애인복지, 당신은 노인복지 맡아. 안 됩니다. 농산 어촌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우리가 보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로 나눠주면 되는 것 같지만은 노인복지 맡은 사람은 사표내버릴 거예요. 농산 어촌의 고령화 사유 정도가 심하고 도시에 있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한 아파트의 단지에 모두 모여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를 찾아다니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아동복지, 한 달에 한 명 태어날까만 하는 아동복지 정말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에 임명이 되면, 현직에 하게 되면 관계도 애매모호하고 업무 분장도 파악이 안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휘 권력도 확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 변수가 최악이죠. 그러면 상황 변수가 최악일 때는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회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업 지향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개 숙이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인화지향형으로 진행을 해요. 한 번 고개가 굽어지면 고개를 세우는 데는, 꺾는 데는 2, 3분 걸릴지 모르지만 거기 세우는 데는 몇 달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보직의 관리자로 가게 되면 원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과업지향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서 소리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화지향형으로 가니까 사람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 추진이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8시에 퇴근 못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퇴근 못 오는 겁니다. 아주 무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상황 변수가 아주 좋을 때에는 아주 나쁠 때에는 과업지향, 상황 변수가 아주 좋을 때에는 더 과업지향입니다. 애매할 때만 인화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피들러가 되겠어요. 또 피들러에 대한 내용이 바로 469페이지에 연구 결과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기 특히 상황 변수 대단히 중요하죠. 상황 변수 출제가 될 겁니다. 다음에 지면상 더 이상 쓰지 못하지만은 내딘은 지도자의 형태를 똑같이 과업지향과 인화지향형 또는 과업지향과 관계지향형으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상황에 따른 효과성 차원을 가미해서 3차원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형태 2가지에다가 상황에 따른 효과성 차원을 가미해서 3차원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효과적 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지도자 유형도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지도성 유형도 바꿀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가지고 노는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 네딘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 바로 여기 중요 표시하시고, 허쉬와 브랜차드도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나누되 상황 변수를 같이 고려해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찾은 거였어요. 그 중에 상황 변수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부하의 성숙도였어요. 그래서 부하의 성숙도란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허쉬와 브랜차드. 부하의 성숙도,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나눠서 부하의 성숙도가 높으면 굳이 간식 감독이 아니라 맡겨놓으면 되겠네. 유임형으로 맡겨놓으면 되겠네. 부하의 성숙도, 일도 못하는 것이 직무 성숙도 떨어지면서 심리적 성숙도, 조직에 대한 충성도도 떨어진다면 사표 내기 하면 되겠네. 그러나 잘릴 수는 없으니까 지가 나가도록, 아니면 사람이 되든지 철저하게 지시, 감독, 통제와 같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알맞은 지도성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다라고 한 것은 허쉬와 브랜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변혁적 지도성이 있습니다. 변혁적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이 바로 여기는 피들러의 상황 이론과 더불어서 곧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는데, 변혁적 지도성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변혁적 지도성. 거기 보시면 변혁적 지도성. 변혁적 지도성은, 이것은 변혁적 지도성은 카리스마적 지도성, 카리스마 지도성, 카리스마 지도성 또는 영감적 지도성, 느끼게 만드는 지도성이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만져보고 맡아보고 핥아보고 느껴보고 이런 것은 오감에 의한 지도. 이건 육감이지요. 느낌에 의해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지도성. 이것은 구성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별 단위로 구성원에 대하여 개별 단위의 구성원의 개별 단위로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를 형성해서 신뢰를 구축해 나가죠. 이들은 어떠한 충성을 서약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승진이나 보너스나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들은 비전과 사명감과 자부심을 부여하는 이러한 리더십이에요. 꿈을 갖게 만들고 구성원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지적 자극을 강조하는 것이 변혁적 지도자예요. 보너스나 이것을 하지 않아요. 자꾸 주어진 문제 다른 방향도, 다른 어떤 힌트도 이렇게 해서 지적 자극을 제시하는. 이들은 스스로가 가마적 행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스스로가 가마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약속하지 않아요. 꿈을 갖게 만들고 어떠한 사명감을 갖게 만들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조직의 리더도 그들에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바로 이런 것이 변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거기 기억본에 보시면 카리스마적 지도성, 영감적 지도성이라고 한다. 거기 보면 거래적 지도성이 지도자가 부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변혁적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 직원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해준다. 변혁적 지도성을 보시면 거래적 지도자는 노력에 대한 보상 교환을 기초로 하는 데 비해서 변혁적 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하고, 둘째, 니은번 개별적으로 관심을 두고 개인적으로 지도 충고하여서 신념을 바뀌도록 합니다. 디귿번에 보면
변혁적 지도자는 카리스마를 통해서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존경과 신뢰를 구축하고 또 스스로도 니을번 가마적 행위를 통해서 높은 기대를 전달합니다. 미음번 이념화된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별화된 배려 이런 등등을 특징화하는 것이 변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변혁 지도성 역시 피들러의 이론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요즘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란 단어도 곧잘 언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보시면 동기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론. 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개요. 동기는 성원이 어떠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제시, 어떤 방향을 나가도록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꾸준히 이끌어가던 지속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이런 등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동기가 되겠어요. 동기 이론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했는가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 내용 이론이고, 과정 이론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이 과정 이론이 되겠어요. 과정 이론을 별도로 본다면 과정 이론에는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또는 균형 이론, 또 그러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등이 과정 이론이라고 적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용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엘더퍼의 ERG 이론이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옆으로 나눠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엘더퍼의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과 엘더퍼의 ERG 이론이 다뤘기 때문에 이 이론은 노트를 정리할 때 옆으로 놓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옆으로 놓고 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또는 사유적 욕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제시하되 상향 충족시켜간다라고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알더퍼는 절반으로 나누어서 안전의 욕구 정도에서 나누어서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와 사유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로 둘로 나누어서 생리적 수준의 안전의 욕구까지를 존재의 욕구, existence needs, 다음에 존경의 욕구도 이렇게 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와 스스로가 자존의 욕구, 이렇게 해서 여기를 관계의 욕구, relatedness needs, 다음에 성장의 욕구, growth needs, 그래서 ERG 이론을 제시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욕구를 충족할 적에 상향 충족시켜 가기도 하지만 하향 충족도 있다.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개의 욕구를 같이 충족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
엘더퍼의 ERG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아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47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옆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미 앞에 그려봤습니다만 옆으로 그림을 그려서 노트 정리를 해놓으셔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맥그리거의 XY 이론과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은 도표는 우아래 되어 있는데 거기 X 이론 밑에다가 아지리스의 미성숙한 존재의 특징을 가져 나오면 X 이론적 인간의 특징이 나오는 것이고, 다음에 Y 이론의 밑에다가 아지리스의 성숙한 존재의 특성을 아래다 붙이게 되면 성숙한 존재의 인간 특성이 그렇게 나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직 관리 전략에서 어떻게 조직 성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근데 모든 조직 성원들이 똑같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각기 크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인간 군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인간 군마다 각기 다른 전략, 성학설적 입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미숙한 존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시, 감독, 통제와 같은 X 이론적 관리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일보다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 이런 성숙한 존재의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위임에 좀 더 가까운 이런 관리 전략, Y 이론적 관리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을 맥그리거의 X 이론과 아지리스의 미숙한 존재의 인간, 맥그리거의 Y 이론과 아지리스의 성숙한 존재의 인간을 수직으로 맞추어서 박스 두 개를 같이 밀어붙여서 사용하면 문제 푸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별표 한 5만 개 하실 것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 되겠습니다. 욕구 충족 이원설이 되겠는데 바로 이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허스버그는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만족의 반대말 불만족, 불만족의 반대말 만족, 그런데 아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의 차원이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요인에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는데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 하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데, 동기 요인은 일 자체에 관련된 자기의 성장 발달에 관련된 이런 요인을 동기 요인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물적, 환경에 관련된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을 높여준다고 해서 만족 요인, 일이 더 재밌어진다거나 자기 성장감을 느낀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불만족 요인이 줄어들 뿐이지 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월급이 적다고 해서 물적 환경으로 짜증나 있는 위생 요인이 현저히 낮아서 짜증나 있는 이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의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만족 요인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개의 차원이다. 그래서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곧잘 나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정이론으로 부름의 VI 이론, 과정이론의 VI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이론에 나오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474페이지에 그림을 가지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림을 가지고 풀어가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 자, 그림을 보세요. 474페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성과 기대를 불러 1차 기대라고 합니다. 성과 기대를 불러 일으키면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노력하기 전부터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거죠.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성과를 갖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차 기대, 보상 기대까지를 불러일으켜줘야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보상이라는 겁니다. 밸런스, 유인가는 보상이고 그에 비해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보상을 가져온다는 것은 수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그래서 익스펙턴시, 밸런스, 인스트루먼털리티, 익스펙턴시 이런 것처럼 유인가와 수단과 기대가 같이 연결되어야 가슴이 뛰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할 거예요? 가슴 안 뛴다는 거예요. 그 합격을 하시면 어떠한 미래가 열릴 거예요? 그 정도는 되어야 가슴이 뛴다 하는 것이 VI 이론, 기대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나와 있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내가 회사에, 내가 조직에 보여준 충성도에 대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인 건가를 다른 사람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만족한다면 더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불만족 상태에 있다면 충성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동기유발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거기 보시면 2번의 니은번 공정성 정도는 자기와 타인의 투입과 노력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서 느끼게 된 동기로 나이, 학력, 자격, 노력, 신체 조건, 위험 부담률 이런 투입에 대하여 오는 반대급부가 어느 정도인가를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해서 동기유발의 정도나 충성도의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 공정성 이론, 균형 이론 또는 교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나와 있는데, 꿈의 크기가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꾼다는 이론이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목표가 실제 행위나 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꿈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조직 목표 달성에, 조직 성원들의 꿈도 커지지만은 그로 인하여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도 증대된다 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때 꿈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꿈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허황이 아니라 꿈을 크게 간다는 것은 가슴이 커지는 거니까. 이게 바로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슈퍼비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슈퍼비전에서는 2번 슈퍼바이저의 역할, 옛날에는 슈퍼비전, 위에서 비전 본다, 감시, 감독과 같은 행정적 슈퍼비전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회복지 사업이나 실천의 영역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지시감독, 통제만 가지고 하는 행정적 슈퍼비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이런 행정적 슈퍼비전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기술을 제공해주는 교육적 슈퍼비전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업무 수행상 갖게 되는 스트레스도 해소해주는 이런 상담가의 역할과 같은 지지적 슈퍼비전의 역할도 수행해야 된다 해서 오늘날 슈퍼비전의 역할은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으로 넓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소진증후군 나와 있죠. 소진증후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진증후군, 지쳐버린, 더 이상 나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거기 있는 것처럼 업무자들의 감정의 고갈, 소외, 업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의 상실 등의 현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것은 바로 소진의 단계,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소진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소진은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오는 분들 아실 거죠. 정말 열성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왜 이러지? 침체. 그러다가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적, 물적, 환경 등에 의해서 막혔을 때 좌절. 그리고 나도 무관심 상태에 빠진 것을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성 단계, 침체 단계, 좌절 단계, 아예 포기 단계, 무관심 단계. 이렇게 진행한다는 그 단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더십과 동기 이론과 소진, 즉 번아웃 신드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인사행정 쪽을 넘어서서 이제는 재무행정, 재무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